민족의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추석보다 이동량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공항은 벌써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극우 집회에서의 과한 표현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선 육사 명예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 담당 판사는 혐의에 상당한 의심은 들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났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치 수사임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네, 엿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조금 일찍 귀성길에 오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첫 명절이다 보니 연휴 기간 이동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요. 부산 버스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국 각지에서 부산으로 출발한 버스들이 이곳 터미널에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내일부터 시작인데도 조금 일찍 귀성길에 올라 고향에 도착한 이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가족에게 전할 선물을, 다른 손에는 여행용 가방을 든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여행길에 다소 지칠 법도 하지만 표정은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가족들을 마중 나온 이들의 설렘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버스 귀성이 시작된 건 아니어서 터미널이 크게 붐비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버스는 매진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일부 시간대에 한두 자리씩 나오는 취소표를 제외하면 대부분 빈자리 없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KTX와 SRT를 비롯해 항공편도 대부분 예매가 완료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인구가 총 4,022만 명에 달할 거로 예상했는데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27%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첫 명절인데요.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크게 준 만큼 이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기간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6일로 늘어나면서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9.4% 감소한 575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추석을 맞아 광안대교를 비롯한 해상 교량과 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를 연휴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역과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의 운행 시간을 연장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종합 버스터미널에서 YTN 최상은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추석 귀성 행렬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휴가 긴 만큼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행 가시는 분들까지 고속도로 이용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희 캐스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향 방문을 위해 나서는 차량들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는 길이 더 불편해 보이죠. 특히 경부선과 중부선 등이 지나는 천안과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충청도를 지나서 영남권으로 향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은 여주 부근, 그리고 55번 중앙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남원주 부근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으로 경기권에서는 오산 부근에서 부분적인 정체지만 충청권 상황 상당히 버겁습니다. 북천안 부근부터 시작된 정체는 청주 나들목 부근까지 40km 가깝게 이어지는데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20분 정도 예상을 하셔야겠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도 남이 방향으로 충청권 위주의 정체입니다. 특히 진천과 서청주 부근 통과가 많이 어려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5번 논산 천안간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는 남풍새 나들목 부근에서 10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40번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으로는 경기권 중심으로 부분적인 정체인데 서안선과 남한성 부근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경기권을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팔탄분기점 부근에서 4km, 이후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도 밀립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난 몰라 처음 만난 너 말해줘도 몰라 사랑인지 뭔지 그 심정이 미친 듯이 궁금해 노래 불러 부르면 손처럼 날아와 날아내줘 사랑이 속삭여줘 못 갈지도 몰라. 하지만 그러기엔 소년의 눈에는 저기 있던 저 달이 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고 즐거워야 할 날인데 무섭게 치솟는 물가가 고민입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에 가족들 먹을 것까지 준비해야 하다 보니 어디서 장 보는 게 그나마 이득인지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전문가에게 이걸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정부의 발표는 올해 상차림 비용은 30만 4,434원이고요. 이게 보통 조사를 할 때 두 군데로 나눕니다. 전통시장에서 차릴 경우, 또 이런 마트, 백화점 등에서 차릴 경우인데요. 전통시장 경우가 26만 6천 원대고요. 대형 유통업체가 34만 원대, 35만 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을 가게 되면 대형 유통업체보다는 또한 20% 넘게 또 싸게 또 저렴하게 상차림 비용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구입을 하실 때 이제는 잘 아실 텐데 온누리 상품권이라든가 제로페이 같은 지역 화폐 등을 활용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10%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는 전통시장 가셨을 때 온누리 상품권 많이 이용하시죠. 게다가 이런 특정 구간에는 추가 환급 행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적으로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이마트, 롯데마트 또 온라인에서 마켓컬리 이런 등등에서 정부 물량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이걸 이용하신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값 60%까지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절 테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명절 선물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어떻게 재테크를 한다는 걸까요? 받은 선물을 되판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을 받은 건데 안 먹을 것 같아서 판매한다. 이런 글들과 함께 선물 세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닌데요. 이 사이트에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통조림, 식용유 같은 명절 인기 상품이 10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선물 받은 그대로 미개봉 상품이 많고요. 40에서 50% 이상 저렴한 건 대부분 품절이거나 예약 중입니다. 판매하는 쪽은 선물 세트를 혼자 소비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많고, 사는 쪽은 고물가에 싸게 사려는 사람들인 걸로 분석됩니다. 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무거나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됩니다. 홍삼,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불법입니다. 제품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없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라서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홍삼 음료나 캔디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합니다. 위스키, 양주, 와인 같은 주류 제품 선물 많이 받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한데요. 이렇게 중고거래 시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지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비 예보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연휴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비가 그친 겁니까? 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이 흐리기만 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지만 오늘 밤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귀성길에 일찍 오르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주로 강원과 충북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지만 오늘 밤까지는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비 소식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는 오늘 내린 비로 인해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당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심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서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전체 관람가. 좋잖아요. 집에 간다는 게. 엄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먼저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걸릴지 몰라 걱정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한 1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에는 일찍 고향을 찾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처 예매를 하지 못한 한 귀성객은 직접 피켓을 만들어 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좌석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열차 난간에 기대섰지만 그리 불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짜증나시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선물과 제습거리 등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 등을 찾아 차례 준비도 서둘렀습니다. 한가위의 풍요로움은 넘쳐납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선 꼬마도 추석 한가위는 신나고 즐거운 명절입니다. 손녀딸 뭘 좀 사줄까 하고 선물 사러 나왔어요. 아버님 위해서는 셔츠를 준비하고 어머님께는 양산을 준비했습니다. 고향 내려가기 전 고궁을 찾은 가족들은 신명나는 민속놀이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널뛰기 하고 하다 쏘는 거 하고 그랬어요. 추석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명절입니다. 올 추석엔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엄마가 기다리는 고향에 가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오늘 갑니다. 할머니 먹고 싶어요. 빨리 갈게요. 가 149표, 가 149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영상 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치 생명 기로에 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치소를 걸어서 나왔습니다.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이 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4시에 가까운 시간에도 지지자들은 그 자리를 지켰고 환호로 맞이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들어갈 때와는 달리 이 대표는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했고 이제 진짜 정치로 돌아가자고도 말했습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무려 17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직접 법정에서 다툰 시간은 무려 9시간 20분. 역대 두 번째로 긴 심사였습니다. 백현동 개발 관련 혐의를 다투는 데만 오전을 모두 할애했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포함된 변호인단과 10명이 나온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직접 답변도 하고 때로는 목소리도 높이면서 적극적인 태도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첨예한 창과 방패의 대결, 일단 법원은 방패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또 어떤 건 부족한지 자세한 입장을 냈습니다. 모두 900자에 가까운 기각 사유였습니다. 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 각 사건별로 법원의 판단이 좀 달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해놨는데요. 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았는데요. 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성남시나 경기도의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는 부족하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재판 당시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화면 자료에 띄워서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네, 이번 영장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네, 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접견 당시 녹취록을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법원의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주변인들이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있지만 여기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시라는 점을 규명하기 위해선 녹취록에 포함됐다는 위에서 원한다는 발언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이 전 부지사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 진술 변화는 결국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오락가락했던 이 전 부지사 진술은 결국 진행되고 있는 본안 재판에서 따져볼 문제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제1야당 대표라는 부분도 언급이 됐다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선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이 대표 본인과 또 주변인들의 과거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보면 현재 거대 야당의 수장으로 있는 이 대표가 사회적 영향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후에도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인멸하는데 지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법원은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이 많이 나왔던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의 경우
892자에 이르는 기각 사유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법원의 영장 기각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직접 관여 여부를 둘러싼 혐의가 소명된다고 여전히 검찰은 판단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도 큰 의문을 보였습니다. 특히 앞서 전해드린 이 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해선 재판부가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관계자는 어제 영장심사재판부가 대북 송금 관련 방북 보고를 받았는지 이 대표에게 직접 질문했고 이 대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재판부도 의문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원 결정과 근거가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겠다는 듯 남은 수사를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 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국회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설명했던 한동훈 장관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원석 총장과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관련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무죄 판단과는 다르다고 강조했고요.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수사 동력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수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별도의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 영장 심사를 받은 크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게 좀 가능합니까? 네, 우선 최종 책임자인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했다는 건 이미 관련 수사는 거의 정리됐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각된 지금은 추가 소환 등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정기국회가 한동안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찰의 유력한 선택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에 올렸던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는 대로 불구속 기소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사건도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네, 주요 사건들만 그래픽으로 추려봤는데요. 중앙지검에서는 우선 대장동 비리 혐의와 관련한 128억 약정 의혹, 수원에서는 쌍방울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도 결국에는 배후 규명 과정에서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지 않겠냐, 안 살펴보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정작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파장이 수습될 때까진 검찰이 당분간은 다른 수사에 속도를 내긴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앞서 송 기자가 얘기한 대장동 비리 혐의 관련된 약정 의혹은 128억이 아니고 428억이 맞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맞습니다. 구속 수사는 불발됐지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뒤 혐의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사건의 재판은 다음 달 초부터는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예정인데요.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혐의까지 재판 단계로 넘어가고 나면 이 대표가 법원을 찾는 횟수도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물론이고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네, 반격하는 민주당과 물러서지 않는 국민의힘의 충돌로 정치권은 다시 시끌합니다. 민주당은 사필 규정,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렸다고 여권을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극렬 지지층에 흔들렸다면서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반응은 박광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더 조였습니다. 당 소속 의원 전체 이름으로 결의한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며 정부와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더 끌어올린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네, 동시에 이 대여 강경 드라이브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이 정부 규탄 문화재 등을 통한 여론전 돌입은 물론 장관 후보자 송곳 검증을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이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추석맞이 귀성인사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대통령 사과와 한동훈 장관 파면 촉구에 대해서는 이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영장 기각이 범죄 사실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 사과와 이 대표직 사퇴 요구로 역공에 나섰습니다. 들어보시죠. 범죄 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신자 색출, 법원 압박 등 반민주주의 또 반헌법적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나아가 법원이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차고 넘치는데 기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과 함께 분출된 당내 갈등, 이제 어디로 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수습하고 하나로 뭉치자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강경파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비명계도 할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방탄 프레임을 벗게 해주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에게 희망들게 했던 자해 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찌됐든 이번에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방탄 프레임에서 만약에 벗어나지 못했다면은 이게 뭐 계속해서 내년 총선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문제인데 그거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아주 공이 크거든요. 오히려 저는 가결파 의원들 중에서 일부 이제 밝혀진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파도를 넘은 이재명 대표 앞에 마주한 과제가 바로 이 갈등입니다. 아직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의 첫 메시지나 친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따라 작게는 민주당 내부, 크게는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오전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연인 시절 극우 집회 등에서 했던 자신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발언의 진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육군사관학교 명예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과거 야인 시절에 했던 그 발언이나 생각들하고 20년에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발언이나 내용들하고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안보를 걱정하는 측면에서 했던 발언의 내용 면에서는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단지 집회라든지 그 당시 그 발언을 했을 때 환경 그리고 당시 제가 어떤 위치 이런 데서 지금 입장에 보면 과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5.16이라는 불법으로 시작했지만 5.16이 가져다 둔 한국 사회 변화는 5천년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빠른 속도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는 혁명적 요소가 있다. 그 자체는 쿠데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상황 논리라는 거예요. 홍범도 장군은 육사의 명예 졸업 증서를 받은 명예 졸업자입니다. 육사의 졸업자예요. 예? 그러면 이 후보자님, 네. 만약에 장관 되면은 이 홍범도 장군의 명예 졸업 증서를 회수해서 소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독립 어떤 투사로서의 어떤 정서를 준다든지 하는 건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지킨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의 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다음 달 6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지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공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처리되지 못한 머그샷법과 보호출산제 등 법안 90여 건도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 전달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현재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 법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할 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먼저 현재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남북 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3호에 그 행위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5조의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이은혜, 이종석, 이영진, 김영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제3자인 북한인데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반면에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에 인과관계가 있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영과 문영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법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어서 전단 살포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나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부 부부장이 쓰레기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전단 규제 방침을 밝힌 겁니다.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됐고 박상학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는데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결국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서 같은 달 29일 공표됐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인권 표준에도 어긋난다며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는 분위기가 반전되는데요.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북전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죠. 네, 헌재위원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환영 입장을 내놨는데요.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 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올해도 5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약 100만 장을 날렸다고 말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추석 이후 추가로 대북전단을 날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서 후원자들이 많이 끊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이 든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중단됐던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다르지만 군으로서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는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훌쩍 넘긴 1,355원으로 개장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동안 달러 강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현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개장과 동시에 연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6.5원 오른 1,355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장중한 때 1,349.5원까지 오르며 지난달 17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1,348.5원의 장을 마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지금은 1,351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 1,355.3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11월 23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통화들과 비교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최근 10개월 사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금리 인상 전망을 높이면서 긴축 장기화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 컸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아직 합의하지 못해 셧다운 우려까지 나오는 것도 악재입니다. 여기에 유럽 경기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중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과 함께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인 게 강달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61% 내린 2,447.99의 장을 시작해 지금은 2,455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0.56% 낮은 823.2로 하락 출발해 지금은 832선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2달 연속으로 하락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로 7월보다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코픽스와 은행채 상승 등으로 0.03%포인트 올라 석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31%로 지난 5월 이후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에는 조금 주춤했던 가계와 기업의 빚이 다시 반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시장 회복세로 가계 빚이 더 늘 수 있다며 금융 불안정이 커지지 않도록 정책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가계와 기업 모두 빚 부담이 늘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기업 빚 규모는 다시 반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신용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섰고 가계 신용도 선진국이나 신흥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차주 한 명당 짊어진 빚 규모는 소득의 3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비 증가폭은 청년층이 가장 컸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확대와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처음 대출했을 때는 이제 금리가 좀 낮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끝나면서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제 그 이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고금리로 늘어난 상환 부담의 연체율도 늘었습니다. 전체 청년층 연체율은 0.58%로 청년 취약 차주는 8.41%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주택시장 회복세에 가계빚이 계속 늘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은 적절한 대응이 없다면 해마다 최대 6% 늘어 2년 뒤에는 2천조 원을 훌쩍 넘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 4분기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2, 4분기 대출 상황을 보면 그런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가계빚이 계속 늘면 금융 불안정성이 커지고 소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급증한 대출 부문을 점검하고 공급 관리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지난 7월 출생아 수가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가 줄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 9월 13명 는 걸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래 7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